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첫 TV 토론을 망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고액 후원자들과 진보 언론들의 사퇴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가정 모임을 갖자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캘리포니아 등 도시들이 공공지역에서 노숙자 텐트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와 카운티에 노숙자 수가 줄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쉘터 같은 보호시설로 옮긴 노숙자도 늘어났습니다.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보험사 사상 최대 폭인 50% 주택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LA 메트로 이사회가 메트로 내에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메트로 치안을 담당할 자체 경찰을 창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 4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채 카리브해를 향하면서 인근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무부가 737 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유럽 내 몇몇 미군 기지들이 테러 위협에 대비해서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 바로 아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극우 세력 확산을 막겠다는 승부수로 실시된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는 오히려 극우 세력의 부상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이 자사형 로켓 발사 시험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의 독점 기술을 따라잡으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의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밤 늦게까지 태풍급 돌풍이 동반될 전망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을 상대로 첫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소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에게 어제 4대10으로 패하고 주말 3연전을 1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저스는 내일부터 애리조나와 맞붙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와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각각 자유계약 선언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 폴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1년 계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아침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자, 모닝뉴스 2부도 7월에 달라지는 법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수의 새로운 법안들이 오늘부터 주천역에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가 의무화됩니다. 주상원 SB 553 법안에 따라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수수료 부과가 금지됩니다. 부당 광고 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안은 티켓 판매처와 호텔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서 비용을 뻥튀기 하는 이런 판매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사전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른바 히든법, 정크피 이런 거를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렌트 디파짓 제한법입니다. 집주인이 주거용 부동산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렌트비 1개월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이외에 상응하는 가치를 주거용 부동산 렌트 계약에 대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료된 차량 등록 스티커 단속 금지법입니다. 차량 후면 번호판에 부착된 등록 스티커에 표시된 달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는 한 만료된 스티커만을 이유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개솔린세 인상법입니다. 개솔린세가 갤런당 57.9센트에서 59.6센트로 인상됩니다.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은 갤런당 44.1센트에서 45.4센트로 오릅니다. 끝으로 LA 에어비앤비 경찰 퍼밋 의무화 법안입니다. 공유 숙박업소 에어비앤비를 LA시에서 운영하려면 오늘 7월 1일부터 경찰 퍼밋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승객을 태운 메트로버스가 오늘 새벽 다운타운에서 무리들의 공격을 받고 낙서 테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웨스트 올림픽대로와 플라워 스트리트 부근에서 약 50대 차량이 길을 막고 도넛 만들기 이런 묘기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거 불법 행위인데요. 아무튼 이런 행위를 하던 인파들이 갑자기 버스로 몰려들어서 버스에 낙서를 하고 불꽃놀이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도들은 구가와 플라워 스트리트에 있는 스타벅스에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무법지대로 하루하루 변해가는 LA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메트로 이사회가 지난 27일 메트로 치안을 담당할 자체 경찰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의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날 열린 메트로 이사회는 메트로 자체 경찰을 창설해 현재 메트로 치안을 담당하는 LAPD와 쉐리프국 롱비치 PD 경관들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LAPD와 롱비치 경찰국, LA 카운티 쉐리프 국장도 참석한 가운데 10대 0 만장일치로 자체 메트로 경찰 창설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메트로 버스와 지하철에서 폭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기존의 메트로 치안을 맡고 있는 치안 인력 운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불거졌습니다. LAPD와 쉐리프국 롱비치 PD에서 차출된 경관들이 메트로 치안을 맡으면서 메트로국의 통제력 부재가 야기됐고 경관들의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메트로 이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새로 승인된 메트로 자체 경찰은 지금보다 훨씬 탑승객들이 의존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한층 갖추고 탑승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경찰국 설립으로 연간 1억 9,3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되며 매일 386명의 경관과 34명의 환승 경찰관이 배치된다는 계획이며 이외에도 673명의 민간인 앰베서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메트로 치안을 맡고 있는 기존의 경찰 인력은 서서히 줄일 계획입니다. 메트로는 자체 경찰국 투입 계획을 풀 가동하고 기존의 LAPD나 쉐리프국, 롱비치 PD와의 계약을 완전 종료하는 데 앞으로 2년에서 6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와 서부 도시들의 이 공공지역에서 노숙자 텐트 철거하는 거 합법이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과연 LA 도로가 조금 더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대법관 6명, 진보대법관 3명으로 갈려진 이날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노숙자들이 거리나 공원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하는 로컬 정부의 조처가 잔인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는 제9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노숙자들이 거리나 공원에서 잠자는 것을 로컬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잔혹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홈리스 문제는 복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공공정책의 대응도 마찬가지라면서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가 노숙자 텐트 금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수면은 범죄가 아닌 생물학적 필수 요건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밖에서 자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숙을 금지하는 것은 노숙자 지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며 이는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잔혹하고 특이한 조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제9 순회항소법원은 2006년 LA 스키드로의 보도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처음 발동했고 그 이후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오리곤주 그랜패스의 노숙자 텐트 금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 규칙 적용을 확장해 왔습니다.
노숙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전국에서 제9항소법원이 유일하며 이 때문에 가주와 서부의 도시에서 특히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9 순회항소법원 판결에 오레곤주 그랜패스 시정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시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LA 등 가주와 서부의 도시에서는 시정부 공무원들과 경찰이 보도와 공원 등 공공지역에서 노숙자 캠프를 철거하는 데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노숙자 캠프에 대한 대응은 시정부 권한에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도시마다 노숙자 문제 대응에 대한 의견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별로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할 수 있고 최선의 방법을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판결로 노숙자 텐트 철거에 대한 법적인 모호성이 제거됨으로써 공무원들이 노숙자 캠프 철거를 위한 조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LA시와 카운티에서는 노숙자 인구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홈리스 서비스 당국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현재까지 LA 시내와 카운티 내에 기거하고 있는 홈리스 인구들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전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든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28일 LA 홈리스 서비스 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LA시와 카운티에서 홈리스를 관리하기 위해 실행한 프로그램 덕분에 LA 지역 내 홈리스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집계된 홈리스 인구 집계에 따르면 LA 카운티 전역 내 75,312명의 홈리스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0.3% 줄어든 수치입니다. LA시에서는 45,252명의 홈리스가 집계되어 지난해에 비해 2.2% 줄어든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내에 집에서 지난 3년간 최소 4번 이상 집 없이 길거리 생활을 이어온 일명 장기간 홈리스 인구는 3만 명으로 6.8% 하락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쉘터로 옮겨진 홈리스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A시의 경우 홈리스 쉘터 공간에서 살고 있는 홈리스는 15,97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7.7%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카운티의 경우 22,947명을 기록해 12.7%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길거리 생활을 청산 후 쉘터로 옮겨진 홈리스 인구가 17%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LA 지역에 기거하는 홈리스 인구는 2018년 이래로 40% 이상 늘어났는데 이번 조사에 확인된 LA 시내 홈리스 인구는 6년 만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영상 비디오를 통해 참석했는데 베스 시장은 이번 조사에 공개된 수치는 LA시에서 운영하는 홈리스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매일 홈리스들을 쉘터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홈리스 서비스 당국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With my colleague, chair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of the LAHSA Commission. LA시에서 운영하는 홈리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세이프를 통해 2,087명의 LA 시내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임시 하우징으로 옮겨졌으며 이후에 퍼머넌트 하우징으로 옮겨진 홈리스는 32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Presenting on that, it has been great working with you this year, and I want to join in and thank all of the. 이외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들은 홈리스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퍼머넌트 하우징으로 자리를 잡은 홈리스 인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홈리스 인구를 위한 하우징 서비스 확대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홈리스 서비스 당국 또한 이번 수치를 통해 LA시와 카운티 내 기거하는 홈리스 인구를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이 소식 왜 안 전해주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한국 얘기입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병원에 이송했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탑승하고 있던 이 부부 관계로 보이는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고요. 마약 투약 여부, 졸음운전 여부도
아직 조사 중입니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현재 파악 중인데요. 중구청은 소방과 보건소, 경찰 등과 협의해 사망자 신원이 파악된 대로 병원에 이송하고 유가족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따라 들이받아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 대형 보험사 스테이팜이 최근에 보험사 사상 최대 폭의 주택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팜이 최근 보험사 사상 최대 폭의 주택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스테이팜 보험사의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KTLA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따르면 스테이팜의 가주 계열사인 스테이팜 제네럴은 최근 보험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홈오너에 대해서는 평균 3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으며 콘도 소유주에게는 52%,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는 52%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보험국은 스테이팜이 전례 없는 보험료 인상안을 보험국에 보고한 것을 감안할 때 스테이팜이 재정적인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주보험국장은 메이저 보험사인 스테이팜이 재정적으로 악화된 경우 가주 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스테이팜의 재정 상황을 보험국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오는 11월 주민 발의안으로 붙여질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4년 주민들이 통과시킨 프로포지션 47 때문에 강절도 범죄가 급증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을 대폭 수정해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형량을 늘리는 주민 발의안이 붙여집니다. 민 의원은 프로포지션 47로 인해 강절도 범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서 가주 내 소매 절도와 강도 사건을 급증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주민 발의안 47을 개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을 개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프로포지션 47 개혁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오렌지 카운티와 가주의 치안당국은 데이브 민 의원은 그동안 지역 범죄와 싸우고 공공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도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일부 지역의 폭염은 계속됩니다.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화요일인 내일 오전 11시까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효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수요일부터 남가주에는 다시 한번 폭염이 시작됩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일을 지나 오는 주말까지도 남가주 대부분 지역 불볕더위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2도, 해안 지역은 74도, 64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천둥번개 동반한 전국의 장맛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은 77도로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방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다시 판단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에 따라 11월 5일에 치러지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
판결 내려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된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긴 것과 관련해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 방금 전에 그렇게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이렇게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CBS는 유고프와 함께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는 28%를 압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출마 반대 46%보다 많기는 했지만 출마 찬성이 반대를 64%대 36%로 크게 압도했었던 지난 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지명돼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55%는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45%는 물러나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2%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TV 토론을 망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퇴 요구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왔는데 일단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4개 주에서 7차례 유세 행사를 이어가며 사퇴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I don't walk as easy as I used to. I don't speak as smooth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바이든보다 3살 많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바이든 사퇴는 선택지에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ll, what do they think about the other guy? Do they think that he has the integrity to be president after that performance? 하지만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면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진보 언론들의 사퇴 요구는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익명의 고액 후원자들을 인용해 바이든으론 대선 필패라는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바이든의 고향 친구이자 소설가인 제이 파리니는 이만 물러날 때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도 후보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Not only is this a political hydrogen bomb for him and the Democratic Party. 바이든 대통령이 휴일을 맞아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 거취를 상의할 거라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설득에 키를 쥐고 있다며 후보직 거취 결정에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은 가족 모임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예정됐던 것으로 후보직 사퇴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TV 토론 참패 이후 비등하고 있는 후보 사퇴론을 거듭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오늘 아침 패션 잡지 보그에 따르면 바이든 여사는 어제 통화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퇴 압력과 관련해 가족들은 그 90분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4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시간을 재단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항상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민주당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싣고 있는 건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 내가 사퇴할게 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마땅한 대안이 있을까요? KBS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일요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모임에선 TV토론 평가와 함께 확산되는 사퇴론 관련 논의가 오갔고 대선 완주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사퇴론을 차단하기 위해 최측근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The only Democrat who's ever beaten Donald Trump is Joe Biden. He is our candidate for November, and he has the best shot to beat him.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TV 토론 뒤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사퇴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 주요 언론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도 대안이 마땅치 않고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어봐야 승산이 높지 않아서 민주당으로선 진퇴양난입니다. 기세가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죽혀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의 형편없는 토론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토론을 잘했는지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사퇴론이 커지면서 나토 등 국제사회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하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첫 대선 후보 토론을 망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어제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고 사고의 흐름을 잃는 모습을 반복했던 토론은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여론조사 지지도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배넌은 이 같은 결과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노동시장이 하반기에 냉각될 경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빨리 식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직이 어려워지면 상반기 고공행진을 벌였던 증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찰스 슈와브의 케빈 고든 투자 전략가는 실업률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낮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 레고 전문 판매점을 노리는 절도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레고 제품은 한 세트당 가격이 $100에서 $1000까지 이르는 데다가 재판매할 경우에도 원래 가격에 가까운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18일 오전 5시 LA 카운티 루미타의 한 레고 매장에는 한 무리의 도둑들이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들어와 약 $5,000에서 $7,000 상당의 레고 제품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LA 경찰국은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 여러 매장을 돌며 레고 수천 개를 훔친 일당 가운데 2명을 체포하기도 했고 이들이 훔쳐 보관하던 레고 세트 2,800여 개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레고 세트가 유명 브랜드 청바지나 핸드백, 디자이너 신발, 애플 기기 등과 함께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물품 10위 안에 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고 세트 재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도 역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체를 시작한 아마존이 지금 AI 관련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소매 창고를 짓는데 거액을 들이던 아마존이 최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수익도 이 분야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앞으로 10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출 규모가 크기로 유명한 아마존으로서도 매우 큰 투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관리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수년 전부터 데이터 센터를 열어 운영 중이지만 AI 열풍으로 수요가 촉발되면서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발생한 737 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항공기 제조사 보잉 측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라며 최후 통첩을 보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연방법무부가 곧 보잉의 유죄 인정과 벌금, 감독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형사 합의안을 통보할 것이라고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이날 중 보잉의 유죄를 인정하고 4억 8,7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 합의안을 전달하고 보잉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추가적인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인공 피부까지 왔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인공 피부로 관한 실험이 진행됐는지 KBS가 중국 소식과 함께 묶었습니다. 마치 얼굴처럼 생긴 동그란 무언가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지더니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연구팀이 사람의 피부 조직을 따라한 인공 피부를 만들어 로봇에 이식한 건데요. 사람의 피부가 근육 조직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루어진 인대로 묶인 것을 착안해 로봇에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인공 피부를 콜라겐이 함유된 젤로 덮어 부착시켰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해당 인공 피부가 부드럽게 접히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데다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재생된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실생활에 사용되려면 수년간 더 많은 실험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 학교로 향하는 소녀. 그 순간 누군가 아래서 잡아당긴 듯 땅속으로 쑥 사라집니다. 보행로 한복판에 열려있는 맨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버린 겁니다. 중국 서남부 충칭시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밤중 수압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려버리며 생긴 사고입니다.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달려와 곧바로 구해낸 덕에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독립기념일 연휴가 포함된 7월 첫 주 남가주 지역에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고기압 영향으로 남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수요일 3일부터 LA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 후반대까지 올라서 주말에는 지역에 따라 10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이 4등급으로 세력을 기운 채 카리브해를 향하면서 인근 국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이 예상돼서 주택을 통째로 날리거나 또 해안가 해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위성사진에 잡힌 허리케인 베릴의 중심부 모습입니다. 허리케인 눈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전하면서 최고 풍속 시속 215km에 달하는 4등급으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베릴의 예상 경로에 있는 카리브해 인접 국가들은 허리케인 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식료 품종과 주유소마다 비상식량을 구입하고 기름을 넣기 위해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Get your precautionary stocks in place, your stocks of goods, food, your batteries and candles, a supply of water just in case.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베릴이 4등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카리브해 인접 국가와 미 남동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월 초 대서양에서 4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아이반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hen you get to Category 4 strength, you can see things like total roof damage, roofs lifted off of homes, exterior wall collapse, trees uprooted, significant damage and complete destruction of power lines and other infrastructures.
앞서 지난달엔 올해 첫 열대성 폭풍인 알베르토가 멕시코 북동부에 상륙해 최소한 4명이 숨졌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75km 정도의 강풍과 폭우에도 곳곳에서 다리가 끊기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 기상당국은 기록적인 바다온도 급상승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여름 20개가 넘는 허리케인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강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뉴욕에서 경찰이 13살 난민 소년을 제압하다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이 총을 든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형권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항상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미국 소식 묶어봅니다. KBS입니다. 경찰의 신문을 봤던 소년이 갑자기 뒤돌아 달아나기 시작하더니 뒤를 돌아 경찰을 향해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겨눕니다. 이에 경찰관은 총격을 가했고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유티카에서 현재 시각 지난달 28일 발생한 일인데요. 당시 경찰은 무장강도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소년이 겨눈 것을 진짜 총으로 생각하고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년이 겨눈 것은 모형 권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will be fully cooperative with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and they will ultimately make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he shooting of the individual was justified or not. 숨진 13살 소년은 니아 무웨이로 미얀마에서 태어난 카렌족 출신 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아 무웨이의 가족과 이민자 공동체 등은 경찰에 책임을 요구했다고 AP통신은 전했는데요. 총을 쏜 경찰관은 당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유급 행정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2019년에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두 여객기 모두 보잉사의 737 맥스 8이었습니다. 보잉은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과 피해 보상 등으로 25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4,500억 원을 내고 안전규정 준수 관행 점검, 정기보고서 제출 등을 하겠다며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동체 구멍이 뚫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미국 법무부가 곧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의 유죄 인정과 벌금 등이 포함된 합의안을 통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잉에 적용된 것은 사기 혐의로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 성소수자인 LGBTQ+의 인권을 상징하는 깃발을 든 퍼레이드가 어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성소수자 행진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인 뉴욕 퍼레이드가 행진 어제는 2만 5천여 명이 동참했고 행렬을 보려는 관람객 역시 약 250만 명이 모였다고 주최 측은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 행사에는 많은 행진 참가자가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수 행진 차량에 성소수자들의 무지개 깃발 외에도 팔레스타인 국기가 내걸렸고 일부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전통 복식인 체크 무늬천 카피에를 두르기도 했습니다. 뉴욕 외에도 어제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도 수만 명이 도심 프라이드 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건조한 협곡지대에서 수도꼭지 틀어진 듯이 엄청난 폭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의 모압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이슈가 되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깎아지른 암벽 사이로 수도꼭지처럼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옆에서 전문 등반가들이 안전로프를 타고 조심스럽게 하강합니다. 아찔한 진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미국 유타주 모압 지역입니다. 고온 건조한 사막 기후와 붉은색 사암으로 이뤄진 웅장한 협곡 등으로 등반가와 하이킹족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그런데 지난주 폭풍과 함께 기습적인 폭우가 덮치면서 모압 일대가 붉은색 진흙폭포 천국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단 20분 만에 무려 100mm를 웃도는 물폭탄이 쏟아졌다며 이 지역에선 150년 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대형 폭우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 20여 명의 등산객이 협곡지대에 고립됐다가 구조되는가 하면 최소 2명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식 발표한 일명 녹색 덴마크 협정입니다. 해당 협정은 2030년부터 농가 가축 한 마리당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가축 탄소세 도입에 적극 나서게 된 이후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등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축 분뇨와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만 따져도 온실가스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생각입니다. 만약 해당 협정이 그대로 의회 승인을 받는다면 덴마크는 낙농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덴마크 농민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오히려 자국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2022년 가축 탄소세 도입을 먼저 검토했던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에서도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안 자체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주말 3연전 했죠. 라이벌은 라이벌인가 봐요. 정말. 샌프란시스코 이번 시즌 성적 좋지 않습니다. 승률도 4할 때예요. 4할 8푼 1입니다. 그런데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힘을 내더니 2승 1패, 다저스로서는 1승 2패 주말 3연전 마무리하고 이제 LA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이제 오늘 하루 쉬고요. 오늘 하루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고 그리고 내일부터 홈구장에서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매번 메이저 대회 불운에 고전했던 잉글랜드가 유로 2024에서 종료 직전에 터진 극적인 골로 8강에 올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잉글랜드는 전반 25분 슬로바키아에 먼저 골을 내줘 이렇게 또 탈락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주어진 추가 시간 5분이 거의 끝날 무렵 잉글랜드의 차세대 스타 벨링엄의 발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BBC도 벨링엄이 만들어낸 마법 같은 순간 덕분에 우승의 꿈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벨링엄에서 시작된 역전 드라마는 연장 전반 1분 만에 터진 케인의 골로 완성됐습니다. 2대1 역전승을 거둔 잉글랜드는 8강에 올랐습니다. 축구 종주국이란 부담감 탓인지 메이저 대회 징크스에 시달렸던 잉글랜드. 극적으로 불운을 이겨내자 런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잉글랜드 팬들도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In 30 seconds or one kick of the ball, everything can change, and obviously my game's improved a lot since I've joined, and really grateful I could bring it to this game. 스페인의 니코 윌리엄스가 화려한 개인기로 조지아의 돌풍을 잠재웁니다. 4대1 대승으로 유일하게 4연승을 달린 스페인도 8강에 합류해 개최국 독일과 미리 보는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자유계약 선언을 했죠. 르브론 제임스, 레이커스 르브론 제임스도 자유계약 선언을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뭐 레이커스에 남을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돈 더 달라는 얘기예요. 자, 클리퍼스의 폴 조지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4년 연봉 총액 2,120만 달러 이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에서 뛰었던 폴 조지 재계약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시장에 나왔고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